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바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빠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직장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과분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아마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 초중에 저한테 아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좀 큰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조경 관리학 두 번째 파트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파트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수분 관리네요. 사실 이 수분 관리하면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맨날 이거 영상 찍을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랑 지금 이렇게 쓰는 타블렛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 바로 옆에다 이 왼쪽이죠. 왼쪽에 지금 물을 놨습니다. 물.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물을 마시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관수 시기입니다. 관수라는 것은 이 물을 준다는 뜻인데요. 물을 준다. 관수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봄에 관수하는 이 봄관수입니다. 봄에는요, 이 수목이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봄부터 이제 잎을 열기 시작하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물질 대사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면 가장 많이 필요하고, 봄 가뭄 등으로 수목의 생육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봄에 가뭄이 생기면 수목의 생육에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세 번째, 이식 후에는 집중적인 관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응급 환자로 만드는 것과 정말 잘 있는 녀석을 응급 환자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는 뿌리가 활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수, 이 물 관리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물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이식 후에는요. 자, 다음은 여름 관수입니다. 여름이 뜨거울 때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고열로 인한 수목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물이 증산작용을 하겠죠. 잎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잎에서 막 이제 물을 막 이렇게 내뿜을 거란 말이에요, 물을. 그럼 이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에 따뜻한 그 열을 흡수해 가요. 따뜻한 열을 흡수해 가서 이 수목을 조금이나마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는 필히 듬뿍 관수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장마철 오기 전에 주변 저수지나 주변 호수가 좀 말랐다 싶으면은 그때 물 콸콸콸 주면 돼요. 왜냐면은 이때 가장 많이 죽거든요. 이 여름에 시기를 좀 놓친다. 그러면은 0.925점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나무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자, 세 번째. 관수가 필요한 수목 상태, 수분 보존 상태. 자, 어떻게 되느냐? 관수가 필요하게 되면은 윤이 나던 잎이 활기가 없어지고 밝은 녹색 잎이 색이 바래거나 회녹색으로 바뀌게 되고 자, 회녹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자, 잎이 일찍 떨어지고 때로는 어린 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잎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뭐 잎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잎이 있으면은 이 끝쪽이 말라요. 수분 부족할 때 이 끝쪽이 이런 식으로 마르게 됩니다. 요런 특징이 또 있어요. 자, 다음은 관수 시간. 그럼 물은 언제 줘야 될까요? 언제 주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위급한 상황일 땐 언제든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한낮을 피해서 아침 10시 이전이나 일몰쯤이 좋습니다. 하루 중 기온이 상승한 이후의 관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관수 시간 알고, 이건 실제로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주세요. 뭐 10시 이전에 뭐 9시나 8시쯤에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해가 좀 질 때쯤 기온이 상승한 이후니까
뭐 한 4시나 6시, 뭐 7시 요 정도 정도쯤에 주면 좋다. 자, 수목의 수분의 이용. 수분을 어디다 이용하냐, 수목이? 광합성 시 광분해를 통해 전자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 H2O를 분해를 3가지로 분해시킨다고 했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전자 만들어내고 수소이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산소 배출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이 수목 생리학을 참고해주세요. 전자전달계를 가면서 이 ATP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첫 시작이 뭐예요? 이 물입니다. 두 번째, 여름철 증상작용 시 기화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요. 기화열이라는 게 아까 전에 이 잎에 있는 이 물들이 열을 흡수해서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필요한 그 열, 그거를 우린 기화열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세포의 원형질의 구성 성분으로 팽합을 유지해줍니다.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을 때? 수분이 없을 때, 이 원형질이 별로 없을 때. 이 원형질이 세포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수분이 밀어주는 힘, 수분의 세포를 밀어주는 힘인 팽합, 이걸 팽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팽합이라고 해요. 이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각종 무기 염류 및 물질을 이동시키는 운반체 역할. 그렇죠. 대부분 물질을 옮길 때 이 물하고 같이 옮겨지잖아요. 자, 다섯 번째, 가수분해 등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2개, H2O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O, 산소의 전기 음성도,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강해서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 수소 쪽에는 플러스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종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이너스들 뭐 여기 플러스들 또 붙을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들이 여기 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전기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 각종 화학작용을 할 때 이러한 성질들이 이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로 뭔가 분해한다 라고 하면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물이 워낙 많은 것들에 이제 분해하는 그런 분해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이어서 이 전정 한번 보도록 해보죠. 전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 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 오늘 전지 작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전지란 이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전지랑 가지치기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전지는 가지치기고 이 가지치기란 말은 또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전정, 그리고 정지, 정자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런 작업들을 전정과 정지, 정자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때도 좀 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전정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전정의 목적은 미관상, 실용상, 생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전정은 수목의 미관, 개화 결실, 생육 조절 등 조경수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 작업입니다. 자, 이 전정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가지치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가 너무 많다. 가지가 너무 많아요. 가지를 쳐주고, 그 다음에 미관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져 나와 있어. 삐뚤어 나오는 거 이렇게 없애버리죠. 이런 것도 다 전정이고, 그 다음에 너무 컸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여길 좀 이렇게 도절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네,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전정입니다. 이런 거 다 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어떤 조경에서 하는 가지치기 행위는 거의 다 전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전정 작업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인 거죠.
자, 그럼 정지랑 정자는 뭐냐? 이 정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자는 나무 전체의 모양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듬는 것. 우리가 이 토피열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양목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성 모양으로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런 모양을 내서 자르는 것. 미관을 최우선시해서 모양을 내서 자르는 건 정자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정지는 그럼 뭐냐? 정지는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 생장을 조절하여 목적에 맞는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정리 작업. 자,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심었어요, 땅에다가. 이런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자라면은 이렇게 자라다가 가지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간 있는 이런 뭐 쌍간 쌍간의 가지를 가진 수목을 자랐어요.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자랐다고 봐요. 좀 더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옆에 가지가 하나 더 자란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좀 더 키운다고 한다면은 이 가지를 잘라내겠죠. 그리고 이 가지들을 키울 거고, 그리고 이 가지들이 좀 컸어요. 컸는데 얘가 점점 움직여서 이렇게 가운데 쪽 움직인 거야. 얘는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 가지들은 살려두고 얘를 또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형을 하나의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위해서 하는 가지치기는 우린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 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 기초 이론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수간주사랑 뭐 10이라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소제목에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요런 단위, 주제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했는데, 이걸 급속도로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수간주사를 넣습니다. 수간주사란, 나무 이 줄기 있죠? 줄기에다가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고 여기다가 주사기를 넣고 액체를 넣어줘요. 액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영양분들이 이 나무를 채워줌으로써 이 나무에서 다시 활기를 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수간주사를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간주사 자체가 뭐를 만드냐면 상처를 만듭니다. 수간주사라는 게 나무를 뚫어야 됩니다. 나무를 뚫면 어떻게 되죠? 그쵸? 당연히 형성층이 파괴가 되겠죠. 형성층이 파괴가 되고 구멍이 납니다. 이 구멍 안에 뭐가 들어가요? 병원성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우리가 어떤 나무의 활력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간주사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자, 수간주사 방법에는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유입식, 중엽식, 압력식, 삽입식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느 좋은 블로그에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뭐죠? 유입식입니다. 유입식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유입식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시죠. 유입식은 처리가 간단하고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구멍에 지름이 커서 상처의 크기가 큽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처리가 간단하지만 상처가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런 상처를 내야 된다고, 상처를 만든다고. 근데 유입식은 상처가 크고, 이거 유입식을 일단 패스를 할게요. 사진은. 두 번째 중력식입니다. 중력식 같은 경우에 처리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약재 첨가를 가능하게 됩니다. 자, 중력식 우리가 자주 보신 걸 거예요. 제가 전체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호스를 끼워놓고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닌겔이 있죠. 닌겔 액체를 이런 식으로 나무에 주입해주는 요게 중력식 수간주사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주사를 넣기 때문에 우린 중력식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닝겔 형태로 꽂는 거, 이거 중력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압력식이 있어요. 압력식은 주입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압력을 주기 때문에, 눌러주기 때문에 주입속도가 빠른 거고, 처리 비용이 가장 고가고 대용량 처리가 어렵다는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압력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무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그에 따라서 쑥쑥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자, 다음은 삽입식입니다. 삽입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에 넣어놓는 거예요. 나무에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놓게 되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영양 공급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영양 공급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삽입하고 이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삽입하고 원래는 빼줘야 되는데 삽입하고 빼지 않아서 이 유압 조직이 발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상치관 하면은 식물은 유압 조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삽입식을 너무 오래 넣고 빼질 않다 보니까 이 유압 조직이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뭐로 되냐면은 영구적인 상처가 돼요. 그럼 여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생물들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자, 다음은 이 시비량의 결정인데, 자, 이 시비는 뭘까요? 비료를 주는 거 우리 시비라고 합니다. 비료를 주는 양을 결정했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느냐. 자, 이 속성수란 빠르게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속성수는 양분 요구도가 큽니다. 빠르게 자라려다 보니까 이 양분 요구도가 크고요. 또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양분 영양도가 큰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 사계절 상록수가 많고요. 그리고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도 않지만 많이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영양소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양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다. 하지만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또 낙엽 지고 봄에는 또 잎바위 만들어져 잎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렵수 같은 경우에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크고요. 일반적으로 농작물, 유실수, 화렵수, 침엽수, 소나무 순으로 양분 요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적은 땅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점토 광물은 카올리나이트 1대1형 광물이고요. 양분이 굉장히 없는 점토 광물이죠. 우리나라 양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산림에는 양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성화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애 누가 있죠? 그렇지, 소나무죠. 우리나라에 소나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양분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침엽수, 그 다음 화렵수, 유실수, 농작물 이런 순으로 됩니다. 가장 비옥한 데서 사는 게 그래서 농작물인 거예요. 농작물. 그래서 양분 요구도에 따른 이 수목, 무조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수목 관리학에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분 요구도가 높은 애들 다 이런 애들이고, 자, 낮은 애들을 외우세요. 그냥 양분 요구가 낮은 애들, 소나무, 황나무 이런 애들은 양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화렵수에서는 콩과식물, 등나무, 해당화 이런 애들은 양분을 거기까지 필요 없다. 자, 콩과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많이 하죠? 질소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를 얻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콩과식물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양분 요구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지, 즉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전정은 언제 하느냐. 자, 전정은 물이 이동하기 전이고 외형적으로 새로운 신초 생장이 시작되기 전인 2월 말에서 3월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이제 가지치기 작업 아무 때나 하시죠. 전정 작업 아무 때나 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2월 말에서 3월 정도가 가장 좋고요. 봄에 꽃이 피는 수종은 꽃이 진 직후에 전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봄에 꽃이 피는 수종 뭐 있죠? 대표적으로 개나리 있습니다. 개나리 같은 경우에 꽃이 진 다음에 바로 전정을 실시하는데 꽃이 폈을 때는 전정을 안 한 이유가 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미관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자릅니까? 꽃이 질 때쯤에 잘라요. 자르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 화가 생깁니다. 화. 꽃이 될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화가. 그럼 내년에도 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후에 전정하는 거고, 여름에 꽃이 피는 수종은 봄에 싹트기 전에 실시를 합니다. 이 반대로 봄에 싹트기 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한 후에 화가 자라고, 그게 여름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자, 3번 굵은 가지를 전정할 경우에는 동계 전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 동계 전정일까요? 겨울에는 보통 휴명기잖아요. 물질 대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가지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량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 휴명기 때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에너지의 그런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없앨 수 있다. 자, 소나무 새순의 가지치기는 경화되기 이전인 5월 초순. 자, 이건 외워두세요. 순지르기 하여 전정을 한다. 전정 시 주의해야 할 수종, 뭐 부호하기 쉬운 수종, 수행 유출이 심한 수종, 이런 수종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라고 했죠? 표는 무조건 알고 가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자를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 가지를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지를 자를 때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은 이건 법칙이 있어요. 지피용기선 하고요. 지피용기선과 지륭선을 자르세요. 지피용기선, 지륭선을 쭉 이어서 자르면은 가장 좋은 가지치기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륭. 지륭은 이 가지 밑살이라고도 합니다. 가지 밑살. 이 가지의 밑에 살처럼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가지 무게를 견뎌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융, 이런 살같이. 이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굵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가지의 무게를 감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지피융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요 가지랑 여기랑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분이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와 여기에 가지가 만나서 생긴 선,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지피용기선, 여기에 가지와 여기에 가지가 만나는 여기 선, 여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가지 밑살, 이쪽 부분을 잘라내면은 이게 왜 좋냐면은, 자, 일단 더 만약 이렇게 잘랐다고 봐요. 이렇게 자르면은 지피용기선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 가지의 구역이란 말이에요. 이 가지. 이 지금 원줄기 가지의 구역이란 말이에요. 원줄기 가지의 구역까지 잘라버리면은 원줄기 가지는 유압 조직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원줄기 가지까지 굳이 상처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가지 있잖아요. 요쪽 가지. 요쪽 가지만의 그 조직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지룡선까지 해서. 그러면은 이 원줄기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원줄기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조용히 유압 조직을 만들어져서 잘 형성이 됩니다. 유압 조직이.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울타리 전정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 전정 같은 경우 시험에 이미 2번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보시면 울타리 상단보다 바닥이 넓게 유지되도록 전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보통 울타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관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다리 꼴 모양으로 바닥이 더 넓게 유지되도록 전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버텨요. 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잘 버티고, 바닥까지 햇빛이 도달할수록 조치해주고, 이렇게 식으로. 자, 신초가 단단해지기 전 직전 깎기 지점에 2.5cm 이내에서 깎아야 되고, 화목류는 꽃이 피고 난 다음 꽃눈이 형성되기 전에 전정.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봄에 피는 꽃이 진 직후에 바로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 꽃눈이 생기기 전에 바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꽃이 중요하지 않은 울타리는 언제든지 전정할 수 있습니다. 예,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잘라내더라도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낼 수도 있고 언제든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수목 위험평가와 이제 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목 위험평가와 관리 이런 파트가 있어요. 자, 수목 파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이 초살도입니다. 초살도. 초살도가 뭐냐면요. 자, 제가 나무를 맨날 이렇게 그리죠. 토양이랑 나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밑에가 조금 더 두껍다는 얘기예요. 밑에가 조금 두껍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근원직경이라고 하잖아요. 근원직경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밑에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냐? 토양에 가장 근접한 이 지제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뭐 이런 자연의 뭐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기 정말로 극소수로 힘들죠. 보통은 나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수간의 하부와 수간의 상부의 이 폭의 차이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 폭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초살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초살도라고 합니다. 밑에 쪽과 위에 쪽의 직경의 차이, 이걸 초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벌을 하게 되면 수간 하부의 직경 생장이 증가하여 초살도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벌이 뭔지 아시죠? 감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숲의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막 자라 있어요. 감벌은 뭐냐면요, 얘네의 생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너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중간중간 나무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요게 감벌입니다. 자, 이렇게 감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벌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생육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간 하부와 수간 상부의 크기가 커지죠. 지금 요만큼과 요만큼, 요만큼과 요만큼, 요만큼과 요만큼 수간의 직경의 차이가 커지게 되죠. 이 직경의 차이를 초살도라고 했고, 즉 초살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가지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가지를 잘라줍니다. 가지를 스르르륵 가지를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 위에를 성장을 시켜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초살도가 이 하부랑 상부랑 직경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므로 초살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요게 초살도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헷갈렸었는데 이 초살도의 개념과 형상비의 개념은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초살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초살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정도. 이 초살도의 직접적인 값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값을 물어보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초살도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정의가 초살도랑 비슷한 녀석인데 얘는 값이 있어요. 바로 흉고직경분의 수고. 흉고직경이 뭐죠? 흉이 우리 가슴을 말하는 한자어잖아요. 그쵸? 우리의 가슴 높이, 그래서 약 1.2m. 1.2m에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1.2m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이 1.2m예요. 그럼 이 부분에 직경 있죠? 여기까지. 이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가슴 높이에서 봤을 때, 이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하고, 자, 수고는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요걸 수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H분의, 이 흉고직경 B라고 합니다. 흉고직경 B분의 이 수고. 즉, 수고에 따라서 흉고직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값은 작아지고요. 근데 흉고직경이 만약에 작아진다. 여기 흉고직경이 작아진다. 수고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살도와 형상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흉고직경이 작아지게 되면은 초살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흉고직경이 작아지면 값은 커지게 되니까 초살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반대로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흉고직경이 커졌어요. 이 직경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흉고직경이 커졌어요. 흉고직경이 커지면은 값은 어떻게 되죠? 이 형상비 값은 내려가게 되죠. 형상비 값은 내려가니까 초살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형상비가 70 이상인 수목은 이제 설에 약하게 됩니다. 즉, 수고는 똑같은데, 형상비가 70 이상이라는 거는 이 흉고직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죠. 흉고직경이 작아지게 되면은 수목은 설에 약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수목의 기울어짐입니다. 수간이 20도 이상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해 넘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하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이요. 첫 번째, 직성형. 최근에 기울어진 수목으로 사소한 부하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직성형은 이런 식으로 직성형 넘어진 거. 이제 만곡형. 안정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상황까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나무들이 있죠. 만곡형이고. 자, 활모양. 부하가 가중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임. 활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제 요게 활모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의 결함 관리 이걸 해야 되는데 수목의 결함 관리는 좀 중요한 파트거든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수목의 결함 관리부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